이제 10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조치를 좀 풀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마당에 누가 집을 사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레오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게요, 10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산다기보다는 갈아타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게 떨어져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내 것만 떨어진 게 아니고 그쪽도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갈아타기가 나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뭐 내 것만 싸게 파는 거 아니잖아. 내가 살 집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갈아타야 되겠다. 금리는 좀 높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뭐 1년만 있으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출이 빵원이야. 그러면 이사를 못 가요. 그쵸. 대출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쵸. 내 지금 집에 내 뭐 한 13억짜리 집에 대출이 한 2억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15억짜리 가려면 돈을 보태도 지금 갈 수 있을까 말까인데 내 대출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쵸. 갚게 되면 13억짜리에 뭐 2억 있었으면 갚으면 11억밖에 없어요. 10억짜리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못 가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저는 정말 사라져야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처음에 나올 때부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집이 비싸다고 대출 안 해준다는 게 소득이 많다고 대출 안 해주고 네. 집이 비싸다고 안 해주고 네. 이건 아니지 않나요? 원래 담보 가치가 높을수록 대출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건데 대출 아예 막았죠. 그쵸.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막아서 집값이 떨어졌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는 안 떨어졌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 15억 밑에 있는 집들만 계속 올라갔어요. 네, 15억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 10억 초과에 대한 분들은 지금은 어차피 뭐 대출 금리에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뭐 대출 안 나오는데 뭐. 예, 그래서 이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조금 제한한 규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대통령도 당선할 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LTV 70%로 폐기를 하겠다. 지역 뭐 이런 거 구분 두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공약은 지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뭐 물론 그쵸. 이제 시기가 있겠죠. 5년 안에는 언젠가는 하시겠지만 예, 이왕이면 뭐 좋은 시기에 잘 풀어서 이사도 좀 가고 예,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안 돼서 못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안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그쵸. 막아놔서 오히려 더 간절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난 정말 가고 싶은 집이 있는데 대출주에 딱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거 풀어줘도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상황상 아마 집을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 집값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안 갈 수도 또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에 맞게 풀어주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높은 분들이 다 또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뭐 고려 중이다. 뭐 어떤 분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다. 대통령은 뭐 공약에도 발표했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지금 그리고 헌법 소원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뭐 3년을 끌었어요. 3년을. 그러니까 이제 정해지기 전에 딱 공시가 나기 전에는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것도 미리 예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집 사고. 이걸 예단을 한다고요? 네. 나 이제 대출 나올 것 같아? 집을 사는? 아니 정말 계셨어요. 어떤 분이었냐면 네.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날, 그 다음 날 가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어요. 15억 풀릴 거야. 이제 2달이 지나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 사금융 썼죠, 뭐. 자기는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샀는데, 네. 뭐, 안 풀리잖아요. 언제 풀려요? 맨날 물어보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그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풀릴지 모르는 제가 거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 규정이라는 거는요, 절대로 예측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 이럴 것이야 막 이러면서 투자하시거나 사거나 이러면 낭패 볼 수 있어요. 발표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은행에서 이제 규정 금융위에서 발표하고도 그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2달이 넘게 걸렸어요. 금융위에서 이제 생애 최초 80% 해줄 거야. 근데 은행에 가서 언제 돼요? 저 생애 최초? 맞아. 아무도 글쎄요 몰라요. 뭐 은행에서는 그렇게 2달을 끌었거든요. 8월 1일부터 했어요. 발표는 네. 6월에 했는데 예, 그 사이에 얼마나 애가 달았겠어요. 저희 아시는 분도 생애 최초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언제 돼요? 맨날 6월 달에 발표했잖아요. 발표 나오고 나서도 반영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금융위에서는 네.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러할 것이다라고 큰 가이드라인을 줬지만 상세한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80%를 무조건 해줄 수는 없고 뭐 MCI를 쓰는지 뭐 MI를 쓰는지 뭔가 어떤 거를 쓰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하니까 뭐 힘든 용어인데요. 그렇죠. 네. 네, 그냥 80%. 그냥 80%. 네. 네.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조금 좀 기다려. 게 좋죠. 아직까지 발표 난 다음에 움직여야 되겠다. 네. 그럼 DSR이 이제 40%잖아요. 이러면 연소득이 높을수록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자만 좀 유리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DSR이 이렇게 정해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고 연체가 될까봐 그러는 거죠. 소득이 낮은 분이 이자를 많이 내게 되면 버겁잖아요. 네. 삶이 버거우면 당연히 이자를 못 내게 되고 그럼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게 되고 부실률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부실이 늘어나면 이제 은행이 힘들어지거든요. DSR에는 총 부채 상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은행에다가 총 줘야 되는 그 비율이 40%를 넘지 말아라. 네. 본인 소득의 40%를 넘겨서 대출을 받지 마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나머지 60%로 생활은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뜻이 아닐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빚이라는 것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DSR 40%는 지금 1금융권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2금융권인 보험사라든지 네. 그런 곳은 DSR 50%. 10% 더 늘어나는 거예요. 10% 차이가 엄청 커요. 특히 신용대출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LTV를 예를 들어서 70%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네. DSR이 40% 막히면 정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양 자체는 적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생애 최초가 80%에 6억이잖아요. 네. 6억 대출 받으려면 현재 금리 뭐 4에서 4.5% 따졌을 때 8,200에서 8,500 연봉. 작은 금액 아니죠. 절대 작은 금액 그럼요. 아니죠. 그럼요. 지금 우리 주변에 연봉 8,200, 8,500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DSR 때문에 뭐 한도를 뭐 LTV를 뭐 100%를 해주면 뭐 하겠어요, DSR이. 다 걸리네요, DSR 쪽에. 네, 맞질 않으니까. 그래서 네. 사실 이 10억 초과도 풀어줘도 그렇게 뭐 많이 DSR 따지면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네. 이금융에서는 DSR 10% 더 추가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하는데 네. 이금융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좀 불안감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이금융권에 대한 거부감은 대출을 처음 받는 분들이 더 심해요. 그건 한 번도 대출 받지 않은 분들은 이금융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특히 받아본 사람은 주구은행에서만 주로 거래를 했으니까. 네, 그렇죠. 1금융 아니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보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경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고 새마을금고 좋던데요? 저 새마을금고 해주세요. 내지는 보험사도 중도 상환 수수료 좀 적던데 보험사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금융권을 많이 선호하지만 네. 이제 시간이 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나 그냥 좋은 조건이면 뭐 따지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용에 문제가 되진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예, 근데 1금융권이라고 해서 뭐 대출 받아서 신용 점수가 안 떨어지진 않아요.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네. 2금융권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으면 떨어져요. 그랬다가 달 상환하면 올라가고 하니까 네. 뭐 저축은행이나 뭐 네. 이런 데까지는 조금 이제 안 가시더라도 뭐 새마을금고, 신협, 뭐 지역농협 이런 데는 그냥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2금융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빌려준 사람이 항상 위험하죠. 불안하죠. 네. 그쵸. 저 사람이 돈 내 거 떼먹으면 어떡하지? 그쵸.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금융권들은 그 단위가 좀 작은 편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은행에 300억 횡령 이래도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쵸. 그거 더 큰 자금이 네, 있으니까. 그렇죠. 뭐, 아유. 흔들리진 않겠죠. 그쵸. 네. 300억 뭐, 자체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조그만 데서 300억? 그냥 문 닫아야 돼. 그래서 오히려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오히려 이런 게 더 네. 까다롭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죠. 2금융까지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나한테 유리한 측면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내가 거예요. 필요하면, 물론 1금융권이나 보험사에서 다 해결을 하면, 뭐,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쪽에서 쓸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잘 빌리고 잘 갚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 같은 경우는 비싸죠. 더 비싸죠. 네, 비싸죠. 물론 보험사는 네. 조금 달라요. 네, 달라요. 오히려 지금은 보험사가 은행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특판이 나온다거나 약간의 이제 네. 보험사들도 너무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번 달에는 조금 싸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보험사를 이용을 한다면 은행보다 싸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캐피탈이라든지 뭐 신협, 새마을로 가게 되면 은행보다 싸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금리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필요하고 한도가 많이 나오고 하면 뭐 단기간 이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러면 DSR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혹시? DSR을 늘리는 방법은요. 일단 쉽게 제가 책에도 쓰기는 했는데 쉽게 네. 생각을 하면 은행에다가 돈을 안 갖다 주면 돼. 안 갖다 준다고요? 내가 은행에다 주는 돈을 줄이면 DSR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싶죠. 나도 이자가 일단 적어. 금리가 대출이 적어. 없고 싶죠. 그렇죠. 네. 금리가 싼 거 갖고 싶잖아요. 금리가 싸면 은행에다 낼 이자가 줄겠죠. 그러면 DSR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은행에다 어떻게 하면 돈을 안 갖다 줄까? 그거를 고민을 하시면 DSR이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소득을 늘리면. 그 경우에 이제 부부가 합산을 해도 DSR은 적용이 가능하니까. 네. 만약에 두 분이 이렇게 합산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합산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공동명의인데요. 꼭 합산해야 되죠. 막 이러는 분들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공동명의여도 담보 제공하고 한 분이 대출을 하면 되거든요. 이걸 합산을 할 수도 있고 안 따로 할 분리를 할 수 수도 있는 있고. 거예요? 그럼요. 뭐 예를 배우자가 네. 소득도 2천인데 신용대출 1억이야. 이러면 굳이 합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하면 대출 거의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소득만 합산이 아니라 부채도 합산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혼자서 하시면 돼요. 네. 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은행에 대출이 없거나, 그러니까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없거나. 소득을 높이거나 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방법 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DSR을 DSR이 늘리기 위해서라면 문제가 해야 될 되는 일이 경우죠. DSR 높이기가 쉽지가 않네요. 일단 금리가 좀 떨어지면 좀 수월해요. 작년에 나왔던 한도보다 지금이 더 줄어들었어요.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내가 갖다 내야 되는 많으니까. 이자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1년 동안에 내가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내 월급의 40%를 넘으면 안 되는데 네. 이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네. 네. 진짜. 그 퍼센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DSR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올해 말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질문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대출 잘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또는 반면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보금자리론을 받아야 된다. 네. 근데 두 분이 소득을 합산하면 7천만 원이 넘어요. 뭐 신혼부부는 8,500이긴 하지만 네. 그게 넘는다. 근데 나는 꼭 보금자리론을 받아야지만 한도가 많이 나온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혼인신고 하시면 안 되죠. 보금자리론 꼭 받아야 되시는 분은 그 혼자만의 소득으로. 소득이 초과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혼인신고가 뭐 나중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 있죠. 나는 무주택자인데 내가 결혼할 사람이 다주택자야. 이러면 결혼을 하면 나도 다주택자가 되니까 그때도 혼인신고를 조금 미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주택수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재반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혼인신고는 약간 좀 조절을 하는 게 좋죠. 그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소득이 낮으면
합산을 해야 되니까. DSR이 안 나와요. 나 혼자 소득으로는.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되시는 분은 그렇죠. 합산해서 DSR 범위 넓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 한도가 있는 금액이 있다면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조금 미루는 방법, 이 방법을 써야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인 경우에 뭐 만기 40년, 만기 50년 뭐 이렇게 상품 쓸 수 있거든요. 네. 나는 꼭 그 상품을 써야 돼. 이러면 혼인신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 긴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혼인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네, 뭐 청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거는 각자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DSR과는 달리 이제 생애수출 LTV 같은 경우는 80% 풀어줬어요. 네. 그것처럼 이제 좀 LTV로 완화로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은 냉랭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금리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금리가 싸면 뭐 그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대출 최대해 주세요. 막 이랬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그냥 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딱 2억만 필요해요. 2억. 딱 맞게끔만 빌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 조금 더 빌렸다면. 맞아요. 4억 가능하신데요? 2억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이 좀 크고요. 그리고 심리인 것 같아요. 이게 금리가 높더라도 이게 안정화가 되면 괜찮아요. 이제 4%가 이제 토착화됐어. 나는 이제 무조건 4%야. 이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시작을 하는데 4%인 줄 알았더니 5%래. 막 이렇게. 예전에 3%로 기억됐을 때는 3% 내가 어떻게 봐도 뭐 3.2, 그쵸? 3.5 이럴 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4% 맞아요. 5% 가게 되니까 급격하게 뛴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뭐 급격한 변화가 없이 그냥 4% 이렇게 인식이 되면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금리가 비싸니까 망설이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이 범위가 좀 일정하게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많이 올랐잖아요. 조정을 받을 시기가 지났어요. 원래는 좀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번 조금 이제 쉬었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 재작년에도 막 영끌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20, 30대들이 막 집을 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영끌에 집 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대출 이자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많이 늘어난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의 5년 고정금리 많이 선택했거든요. 그럼 5년 동안은 고정이었는데 물론 변동금리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기준금리가 2배 됐으니까 2배로 올랐다. 이런 경우도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특히 매매하시는 분들은 5년 고정금리를 많이 선호했거든요. 고정을 하신 분이라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은데 변동을 하신 분들 이분들은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가 올랐다. 나는 지금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더라도 대환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시점에 가장 낮은 금리가 몇 프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이것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중도상환 수수료 내고 바꾸시는 거죠. 근데 금리가 너무 많게 되면 금리가 너무 세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5%인데 더 오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어요. 지금도 기준금리 올린다는 이야기도 많이 불안하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죠. 바꾸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